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타이틀 이제 좀 바꿔야겠네. 미국에는 나스닥, 한국에는 코스닥, 뭐 뉴스에 뉴스닥. 요새 코스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튼 추운 날씨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께서는 누구십니까? 그래도 최근에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임종석 실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 예, 그래요. 고생 많이 하고 있던데. 예. 그러면 박 의원께서는 사실은 뉴스닥에서 하한가로 자주 뽑히셨던 분인데 예. 그래서 약간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예. 최근에 이제 막말로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한가로 자꾸 뽑아주면은 더 이게 블랙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도 약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준석 위원의 네. 임종석 실장에 대한 하한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화살머리 고지에 이제 DMZ 시찰할 때 네. 물론 이분이 이제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 위원장이라는 자격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비춰진 모양새가 대통령께서 부재 중일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어떤 군에 대한 권한을 예. 좀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저희 손학규 대표도 한번 지적하셨지만은 이 사진이 그 화살머리 고지 시찰하는 사진이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좌우에 군 관계자를 거느린 사진이 청와대 대문에 한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네. 내가 사실 청와대 대문에 사진을 걸린다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사람인데 청와대 사이트에 와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했을 때 딱 대문에 선글라스 낀 아저씨가 있으면은 이분이 통수권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꼭 그런 오해만을 놓고 얘기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래서 청와대 첫머리 사진에는 대통령 이외의 사람이 안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원칙이 좀 흐트러졌나라는 생각하게 되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한 격한 말들, 뭐 차지철 같다, 뭐 최순실 같다 이런 말들까지는 제가 예.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임종석 실장이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비서진 라인이고요. 하나는 이제 내각 라인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내각 라인의 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해서 이제 다스리시는 건데 이번에 이낙연 총리까지도 약간 불쾌한 표현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요? 뭐냐면은 두 개 개선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영역을 침범했다 어느 정도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그런 모습은 아쉬웠다. 아무리 그 추진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네.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국정원장 같은 안보 책임자를 대동하고 간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 좀 오버액션이었다. 같이 간 겁니까? 대동하고 갔다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사진으로 보면 거느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사진 찍힐 때 뒤로 빠져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은 의전서열로 한 17이 되는 거고 네. 국정원장이 한 11이 뭐 그 정도 될 테니까 그렇죠. 뒤에 이렇게 한 서너 걸음 뒤로 빠지면 되는 건데 근데 의전 서열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면 아예 개선이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비서실은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개선 조직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위치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혼란이 있었다. 예, 뭐 박 의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 공동선언 이 실무 추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비서실장이 맡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역대 비서실장들 중에 뭐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자리를 맡아서 했던 전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부터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실무적인 자리인 거고 또 그런 실무적인 자리를 맡은 차원에서 뭐 저는 현장 점검을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과유불급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굳이 그렇게 장관, 국정원장 또 뭐 군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마치 그 자리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현장 시찰을 나갔어야 됐을까. 그리고 이 선글라스를 낀 사진이 그리고 공교롭게도 선글라스를 혼자 꼈어요. 다른 그래요? 사람들 아무도 안 끼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선글라스를 낀 장면이 주는 이미지나 상징 효과가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권위, 뭐 억압, 비밀.
마치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고 이 국가 의전 서열도 높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몸을 의식적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위시해서 보수 정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일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세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치 공세를 세게 하면 기대하는 효과와는 다르게 오히려 임종석 실장을 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이제 뭐 블랙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이렇게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공세를 했었는데. 좀 새로운 신선한 그런 대상으로 임종석 실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효과로서 임종석 실장을 부상시켜주는 이제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효과를 낳는 거 아닌가 그런 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또 약간 짚어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가장 비서실장께 수행했던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봐요. 보면은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동반자였지만은 또 반대로 이런 권력욕이나 이런 게 전혀 밖에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비서실장 당시에. 근데 그에 대비해 가지고 임종석 실장의 위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을 하셨지만은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위임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오히려 어떤 세력이 위임받은 거냐 이런 권한을 소위 이제 야권에서는 운동권이라 지칭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이 위임한 것이냐 이런 걸 놓고 권력 구도를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의 인사들 같은 경우도 임종석 실장은 군 문제 같은 걸 논의하지 않습니까? 안보 외교안보 문제를 이런 게 외부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이거는 윤 실장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본능적으로 관료 출신이라면 카메라가 자기 쪽으로 향하면은 바짝 엎드리거나 뒤로 빠지거나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이게 되는데 정치 출신이거나 학자 출신들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험과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비서실장이지만 뭐 재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인데다가 또 이분이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 뭐 대스타였었죠. 그렇죠.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그래서 몸에 밴 그런 게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문 대통령의 예를 드셨지만 문 대통령은 사실은 뭐 관료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던 그야말로 비서실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건 좀 스타일의 차이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임 청취자께서 왜 선글라스 쓴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데 글쎄요.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시선의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남한테 안 들키고 자기는 마음대로 쳐다볼 수 있으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죠. 아니, 당장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임금의 자리는 높은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는요 그 빨간 티셔츠 입고 최순실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진 보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게 비선실세가 가진 당당함인가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느낌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실제로 어떤 권력이라는 것보다는 아닌데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딱 느낌적 느낌이라 이 말씀이군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시찰 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게 왜 청와대에 올려놨냐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청와대가 스스로 하나의 언론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홍보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지만 이제 뭔가 점점점 이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김성태 대표도요 선글라스로 같이 검색해 보시면요 그 그런가요? 춤추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 시절에 청년 모집하겠다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춤추는 사진 있으니까 같이 띄워주시죠. 뭐 이렇게 보면 두 개를 나란히 띄우셔도 되는데. 근데 뭐 아무튼 선글라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고 아마 그 도착해서 누군가가 이거라도 쓰십시오 하고 아마 PX에서 사다 준 것 같은 그게 2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니 2만 원짜리.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거로는 그 청와대에 파견가 있는 그런 군 관계자가 PX에 가서 2만 원짜리를 사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2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동행했던 이제 다른 관계자들 내지는 다른 뭐 국무위원들 동행했던 이분들도 다 그렇게 썼다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그 현장 방문한 사진에 선글라스 쓴 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이 야당이 이렇게 공세가 거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사진 한 장이 주는 이미지 효과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글라스를 쓴 그 장면, 더군다나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장면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지 이게 이제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테크니컬한 생각입니다. 문제인데 그렇죠. 예, 조심해야죠. 그러잖아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제 하한가를 뽑아주신 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상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가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서 프로 막말러가 귀환을 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유럽 순방을 두고서 뭐 개망신을 당했다. 김정은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뭐 최순실의 최대 수혜자다. 이제 이런 다소 극언에 가까운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될까? 물론 이걸 두고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그 진단하는 보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초재선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선을 하셨고 그리고 100석이 넘는 국회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처음 하셨던 일성이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실천을 하고 계신데 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내대표가 정치 언어의 품격과는 동떨어진 이런 언사를 계속 사용하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시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도 요새 좀 심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영입 인사인 전원책 변호사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예. 본인도 이제 그 제어하느라 이제 말이 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보다 더더욱 이제 짠맛의 기준이 이제 더 짜지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등어에 간 치는 사람 간제비라고 그러잖아요. 간제비. 예. 그런데 간제비가 이제 감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집권당 시절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민심을 살피는 것은 꽤나 이제 이게 여의도 연구소도 있고 해가지고 능력 있는 정당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상실되고 이제 간제비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간제비가 대충 막 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염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게 품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면은 예. 지금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인물 부재론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와 그 전장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극렬 강경 투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어쨌든 전유물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겠냐고 이제 의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수권 능력이 있겠느냐 질문하는 게 첫째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둘째로는 반대를 하더라도 왜 이렇게 강도가 그러니까 짜서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소금을 치느냐 뭐 이런 예.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바른미래당 개혁 보수 이런 얘기하지만은 사실 개혁 보수의 첫 번째 단계가 제 생각에는 품격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게 정치 언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 자체의 품격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정치 언어가 가져오는 어떤 프레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도부나 자유한국당의 이 전략을 보면 여당이 쳐놓은 프레임 속에서 계속 어깃장을 놓는 방식의 그런 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언어를 통해서 자기 프레임을 못 만들어내고 자기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프레임 효과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그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거는 상대 프레임 속에서 말하자면 노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정치 기반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막말과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좀 실점을 할 만한 그런 국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깊이 한번 자유한국당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최대의 피해자는 홍준표 전 대표인 것 같아요. 뭐 좀 나서보려고 해도 김성태 대표가 하도 앞에서 다 깔아놓고 막 언론들의 주목을 다 가지고 가니까 당최 요새 컴백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센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홍준표 대표랑 김성태 원내대표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제도 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 썼다 그러던가요? 네. 그거 뭐 우리나라에서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야 예. 이분은 이런 것만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둘 다 품격면에서는 약간 더 개선될 부분이 있지만은 예.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유머성은 담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검사하면서 공소장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역시 아니, 그분이 말이 예, 달라요. 그런 센스나 유머만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이 언어 이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토론자예요. 저희 고 노회찬 대표가 TV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예. 또 TV 토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TV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가 가장 난적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였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두들겨도 뭔가 이렇게 맞은 티가 전혀 안 나고 네. 뭔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 받아내시니까. 그리고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가 정책이나 전국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고언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쓴소리가 다 뭐 입에 안 맞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막말이라고 자꾸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송희경 원내대변인이 그랬던가요?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이제 막말이든 아니든 막말 프레임에 걸려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사람의 학작품이긴 하지만은 지금 막말 프레임이 걸려 있으면요 의도적으로라도 다음 지도부에서는 이제 김성태 대표가 12월 15일인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지도부에서는 그것에 반전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네. 약간 이미지가 차이가 나는 분을 지도부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프레임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명만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까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 김건모 씨밖에 없는 것처럼 예. 막말 프레임을 상대방이 걸었다고 하는 것도 핑계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발언들을 보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일 때 보면은 대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에 맞지 않는 품격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프레임에 걸린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참 모두 뛰니까 모두 뛴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새로운 막말의 꿈나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새 이현주 의원도 상당히 바른미래당에서 뜨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예. 본인이 이제 막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같이 참여하는 인사 중에 가끔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이분은 기사 제목이 참 자극적으로 많이 뽑힙니다. 기사 제목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전염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여기.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특히 학교 비정규직 관련돼서 밥하는 아줌마들은 무슨 예. 정규직이냐 이런 얘기로 굉장한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저는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19대 국회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러셨네. 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변신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설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머지않아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다. 요즘에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물색하면서 네. 많이 오간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그 빠른 변신이 긴 정치 생명을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하한가만 하다가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예, 상한가도 가보죠. 먼저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하한가 얘기를 하셨고 상한가 예,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고르셨습니까? 저는 또 제가 여기 상한가로 북한 사람 골라보긴 또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북한에 요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좀 침체기여서. 아니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정기석 의원이 언급하면서 그 리선권 씨 있잖아요.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예. 이분이 이제 우리 측 기업 총수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는 거 이거 듣고 저는 이분이 이 한 말의 의미가 뭐 단순 언어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들은 바로는 이번에 기업 총수들이 같이 간 이유가 뭐 바로 즉각적인 어떤 경협을 개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뭐 그냥 분위기 보러 갔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빠른 템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더 큰 거를. 그러니까요. 갔는데 이제 기업 총수들이 진짜 냉면만 먹고 진짜 경험 얘기를 안 하니까 가가지고 당신들도 원래 경업하기로 온 거 아니었어? 이렇게 북한은 약간 사전에 우리 정부와 다르게 양해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예를 들면 삼성 총수가 왔으면 몇 천억은 아니고 몇 조 단위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냉면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게 기업인들도 과연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에 간 기업인들 관련한 그룹의 총 매출을 따지면 몇백 조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걸 한 3일 정도까지 펑크 내가면서 그 기업 경영 3일 펑크 내가면서 간 건데 사실 정부 시책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북한은 구체적인 뭔가를 요구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앞으로 기업 총수 상당히 북한 따라가는데 위협적이고 이제 좀 그런 느낌 받을 것 같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건 아직 전후 맥락이 잘 설명이 안 되고 네, 그 그건 얘기가 알려진 바가 없고 그러니까요, 또 그 테이블에 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선권 위원장과 우리 기업
것들의 총수들만 있어서 이게 더더군다나 뒤늦게 알려졌는데 전후 맥락이 없기 때문에 요 발언 자체는 그 표현 자체는 좀 거친 표현이고 이른바 의전에 안 맞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후 맥락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두고서 문재인 정부가 뭐 대북 굴종 뭐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의전상에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의전과 예우를 표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여기 우리 판문점에 와서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 연장자로서 충분히 예우하는 게 눈에 다 보였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업 총수들을 향해서 그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이런 말 한마디를 한 걸 두고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나 이런 거 전체를 폄훼하려는 시도는 정치적으로 좀 비약이고 그런 무리죠.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예의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처음에 이제 총수들을 데려갔을 때 지금 나중에 또 드러난 것을 보면은 총수들 실제로 오라고 요청했던 쪽이 북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요청했다는 건데 왜 이런 어떤 그 이행 단계에 대해서 경협의 이행 단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과 북한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이성건 씨가 냉면이 넘어가냐는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그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글쎄, 바늘을 실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옛날 어른들 이제 뭐 빈혈에도 하나 사갖고 뭐 툭 던지면서 오다가 주웠다. 뭐 이 정도 표현 그런 거와 비슷한 건지 아니면 또 냉면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묻는 거와 냉면이 잘 넘어갑니까? 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면발이 괜찮냐 이렇게 묻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정진석 의원이 취재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네. 기업 총수들하고. 근데 총수들한테 취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진석 의원이 무슨 국정을 해킹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기업 총수들한테 들었다는 거는 기업 총수들이 애초에 들었을 때 네. 그런 형태의 약간 좀 부담 가는 형태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뭐 이런 부분 경협에 대한 속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에서 여기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은 상한가를 누굴 고르셨습니까? 박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불렀습니다. 저와 같은 정의당이어서 이게 약간 내부 거래 같은데. 내부자 거래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고 예. 과거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 또 사표를 방지하고 이 대표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이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원내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맡은 상임위원장이 하필이면 그동안에 저희가 수건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던 이 정개특위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심의원 어디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는 소명으로 여기고 반드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있어서 그 선관위 업무 보고를 받고 내용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첫 번째 사실상 회의였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주로 해서 과연 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흔히 이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심의원이 갖고 있는 뭐 정치력이나 또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면서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요. 네. 이 지금 협상하는데 보면 원내대표 중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이제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협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 15일 이전에 그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정의당 입장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지역 얘기를 해서 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진 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확장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네. 기왕이면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서 자기네들의 포션이 높은 게 좋지 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별로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사실 대학 입시제도랑 마찬가지로요. 대학 입시제도가 계속 혼란을 겪는 이유는 어느 순간엔 국민들이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다라고 인식하는 네.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협상의 밝은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오신 김에 국고보조금 배분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좀 제대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는 교섭단체들한테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우선 주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정당들의 이제 득표율 순대, 의석수 순대로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교섭단체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사실은 국고보조금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식으로 네.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기준을 좀 없애고 그야말로 의석수대로 배분을 하든지 득표율대로 배분을 하든지 조금은 더 공정한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주의 증권시장 뉴스닥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